이번 시간에는 노인의 사회 참여 및 선배 시민 활동에 대한 부분과 노년기 사회 참여의 역할, 그리고 노년기 사회 참여의 의의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인에 대한 사회 참여와 선배 시민 활동을 일부 배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께 생각하는 조금 더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노년기의 사회 참여의 역할을 통해서 노인들이 어떠한 삶에 대한 방향과 또 삶의 질이 나아지는지, 또 자존감이 얼마큼 높아지는지, 이것이 사회에서 갖고 있는 기대 효과는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노년기의 사회 참여가 어떠한 의의가 있고 또 어떤 발전을 갖고 오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사회 참여와 발전 방향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노인의 사회 참여 및 선배 시민 활동과, 두 번째는 노년기 사회 참여의 역할과, 세 번째는 노년기 사회 참여의 의의와 더 나아가서 발전 방향을 논하고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사회 참여와 선배 시민 활동 부분에서 네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선배 시민의 활동에 대한 얘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시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느낌이 상당히 좋고 또 새로운 신선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 또는 어르신 이런 말보다는 선배 시민, 굉장히 의미 있고 상당히 격에 있는 하나의 의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의 기업 내에 사업 현장에 인턴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어떤 인턴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이미지일 수도 있겠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그 기업에서 갖고 있는 노인들이 갖고 있는 지적인 재산, 그리고 지적인 것만이 아니라 경험 속에서 우러나오는 경륜, 이런 부분들이 직장 내에서 좋은 기대 효과를 가져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복지제도가 강화되면서 봉사활동이 개인이 직접 자신의 이웃에게 시간과 돈을 들이는 자선활동이 아니라 일련의 원칙에 따라서 복지 전달 체계 안에서 수행되는 활동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복지국가가 계속되는 경제 침체와 또 재정 위기로 그 정당성이 약화되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발적이고 더 나아가선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때의 자원봉사 활동은 시민사회의 핵심적 구성 요소로서 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원활동은 권리 옹호를 위한 사회운동,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이나 또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기초로 사회권의 실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그 복지가 발전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원활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사회운동까지 진행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사회권의 실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우리가 보다 나은 선배 시민의 활동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서는 자원봉사 활동과 시민 활동에 대한 구분이 확실치가 않고 여전히 봉사를 전통적인 어떤 자선이나 어떤 선행의 동기를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가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시민활동은 수행해야 할 명확한 역할을 가지고 한정된 활동기간 내에서 공적인 이슈나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어 행하는 활동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원봉사 활동보다는 훨씬 더 구조적이고 공적이며 그리고 집약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배 시민 활동은
매우 의의가 있고 매우 중요한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를 가질 수 있는 하나의 활동적인 새로운 전략이고, 더 전략을 뛰어넘어서 상당히 가치 있는 공유 가치적인 부분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배 시민 활동 중에 선배 시민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공동체 사회에서 노인은 삶의 지혜를 가진 노인, 이렇게 노라고 하는 영어에다가 사람 인자,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혜를 가진 노인이다 라고 하면서 존경받으며 지역사회를 논의하는 데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사회는 노인이 더 이상 지혜로운 존재가 아니라 사회의 빠른 발전을 쫓아오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또 변화를 싫어하는 존재, 그리고 돌봄을 받는 노인으로 인식되고 말이 잘 통하지 않는 불통의 존재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젊은이들에게는 노인에 대한 부양을 부담화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노인 부양 부담으로 노인은 짐 같은 존재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선배 시민 운동은 노인이 인권을 가지고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후배 시민들과 함께 공동체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존재로 이해하면서 출발하는 운동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의 공적인 책임을 촉구하고 집합적 행동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시민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보다 더 구체적인 그러한 시민 운동에 대한, 특별히 선배 시민 운동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익숙하지 않지만 선배 시민 운동, 또 선배 시민 활동, 이런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각도로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배 시민대학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종합사회복지관협회는 노인들이 성공적인 노년을 준비하고 영유하며 사회에 참여하고 공헌하도록 하는 선배 시민대학을 개설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노인은 선배 시민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고요. 선배 시민, 이것은 후배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경험과 지혜로 지역사회의 현안들에 관심을 가지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키는 다양한 활동의 주체로서의 시민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선배 시민대학은 4가지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천입니다. practice, 실천적인 영향력을 갖고 진행하는, 실천이 갖고 있는 의미와 실천이 갖고 있는 목적과 실천이 갖고 있는 가치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이러한 목적을 첫 번째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participation이라고 하는 참여죠. 선배 시민대학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관여하고 여기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participation이라고 하는 참여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시고 구체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contribution이라고 하는 공헌입니다. 선배로서 선배 시민대학은 바로 선배가 가져야 될 실천과 참여 그리고 공헌이라고 하는 이 contribution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어떻든 간에 이 사회에 노인으로서가 아니라 선배 시민으로 이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할 수 있을까? 여기에 선배 시민대학의 3번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4번째는 learning, 학습이죠.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우는, 이 배움 속에서 더 나아가는 선배 시민의 모습을 보면서 선배 시민대학의 의미가 바로 실천, 참여, 공헌, 학습이라고 하는 4가지의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또 하나의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선배 시민대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 공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통합적 지식과 교육이다. Knowledge and Education이라고 하는 지식과 교육에 대한 부분이 선배시민대학의 새로운 하나의 패러다임을 갖고 왔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음은 성공적인 제2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차별화된 지식과 교육이다 라는 것이죠. 차별화된다. 뭔가 다른 의미로 다른 각도로 차별화된 이런 부분이 바로 선배시민대학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방향이다 라는 것이죠. 다음은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통합적 지식과 교육이 바로 선배 시민대학에 대한 방향성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다음은 노년기를 살아가기에 적합하고 차별화된 지식과 기술교육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사회 변화에 적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과 교육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 삶에 대한 질, 퀄리티, 이 퀄리티에 대한 질 향상을 위한 지식과 교육이 바로 선배 시민대학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큰 맥락으로 본다면 어떤 차별화된 교육과 사회통합적인 교육에 이 두 개의 패러다임이 함께 맞물려서 함께 진행되고 있는 이 하나의 패러다임이 바로 선배 시민대학이고 이것이 선배 시민대학의 방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사회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노년기가 갖고 있는 하나의 특성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의 이 사회적 측면에서는 노년기의 어르신의 당면한 문제와 이의에 대한 원인을 한번 고민해보고 더 선배 시민에 대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하나의 관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노년기의 주요 문제가 무엇일까?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는 힘에 의한 영향, 노년기의 인구에 대한 증가, 조기 퇴직,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더 나아가서는 사회 안정에 대한 체계, 학대, 범죄 피해의 접근,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로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와 이의에 대한 문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년기의 주요 문제들을 하나씩 좀 고민하면서 보다 더 나은 이들을 더 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아가는 새로운 전략들이 필요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노인의 문제가 첫 번째 어떤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사회, 경제적 힘에 의한 영향이 어르신들의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사회가 어르신들보다는 바로 젊은이들에게 관심을 쏟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는 것이죠. 어르신들의 어떤 고독사라든지 어르신들의 소외라든지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문제, 빈곤의 문제와 삶의 질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보다는 당장 젊은이들에게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힘에 의한 어르신들이 밀리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노년기의 그 인구 증가 역시 중요한 문제로 우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낮은 출산율은 초고령 사회로 가는 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초고령화 사회는 몇 년도부터 시작된다고 알고 계시나요? 그것이 당장이 아니라 2026년도 그때까지 우리가 점점점 노인의 인구의 수가 많아지면서 저출산이 되면서 고령화 사회로 가는 길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노년기의 인구 증가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굉장히 고민이 많고 또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의 여러 힘들이 함께 뭉치고 또 협력하고 그렇다면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창출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비전과 꿈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다름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또 한 가지 터득하고 새롭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26년도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계속 준비하고 노년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기 퇴직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어르신들은 처음 퇴직해서는 휴식을 할 수 있어서 만족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무료함과 따분함을 느낀다고 모두 다 공통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은 일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무료함과 따분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을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나왔던 월급이나 또 여러가지 금전적인 문제들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 또 경제적으로 나가야 될 것도 많이 있고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가져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수의 어르신들이 가난하게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식량이나 주요 의료와 약품, 또 응급시 사용할 수 있는 통신수단 따위가 부족한 실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러한 노인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또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또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강구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사회보장제도가 어르신들에게 적합하지 못함을 볼 수 있습니다. 노후의 생활보장은 연금이나 사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바로 이런 사회보장제도에 적합하지 못한 하나의 이유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어르신에 대한 학대가 바로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가해자는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어르신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의 매우 슬픈 현실이고 가슴 아픈 오늘의 현실입니다. 일곱 번째, 범죄 피해 역시 어르신들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이나 또 민첩성 이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범죄 피해자로 노출된 상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이런 사회 문제 중에 학대에 대한 문제도 큰 문제로 볼 수 있겠고요. 이 범죄 피해에 대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삶에 대한 노년기 사회 참여의 역할은 우리가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년기 사회 참여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노년기 사회 참여 역할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생각할 것은 신체적인 유연감에 대한 향상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신체적으로 더욱더 유용할 수 있는 그러한 유연감에 대한 향상이 노년기 사회 참여의 역할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노후에 대한 만족감에 대한 향상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노후에 어떻게 살아가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노후에 갖고 있는 만족감, 이 만족감을 보다 더 승화시키고 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이런 작업이 바로 노년기 사회 참여의 역할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아 실현을 통한 성공적인 노화다 라고 하는 것이죠. Successful Aging 이라고 해서 성공적 노화를 갖기 위해서 스스로 끊임없이 자아 실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자아 실현은 꼭 메슬로의 얘기를 빗대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으로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고귀하고 높은 그런 가치는 자아에 대한 실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끊임없이 자아를 실현시키고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발돋움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는 고령사회의 자원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령사회를 살아가는 이 리소스라고 하는 이 자원이 바로 노년기 사회 참여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반복하면 신체적 유용감에 대한 향상, 다음은 노후에 대한 만족감에 대한 향상, 세 번째는 successful aging, 자아 실현을 통한 성공적인 노화, 네 번째는 인식 개선을 통한 사회 통합, social integration이라고 하는 사회 통합에 대한 증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은 답은 다섯 번째 고령사회의 자원, 리소스, 니즈와 리소스의 상관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노년기의 사회 참여는 끊임없는 고령사회의 리소스다, 자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보다 더 노년기 사회 참여 역할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노년기 사회 참여의 의의와 발전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먼저 이론적인 돌봄의 정의를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봄의 정의를 첫 번째는 사회 계약론적인 돌봄의 정의다 라고 이해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장기 요양 영역의 윤리적 쟁점을 고찰하는 것은 사회가 혜택과 부담, 의무를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돌봄이 과도하게 여성들이 감당해야 하는 책임의 문제로 다뤄지고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 배분이 전 영역에 공평하게 배분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장애인을 부차적으로만 고려하는 측면이 또 하나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생산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관행 등의 윤리적 문제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과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계약론은 타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평등하지 못한 일생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생략한 채 바로 기본적 사회제도를 설계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회계약 이론이 사회를 상호 이익을 위해 협동하는 이상적인 개인들의 집단으로 이상화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취약성을 간과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론적 돌봄의 정의에서 두 번째, 돌봄 수혜자와 돌봄 제공자에 대한 돌봄에 대한 정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돌봄 수혜자뿐만 아니라 돌봄 제공자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보았고요. 현대 복지국가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돌봄 국가는 공적 윤리인 돌봄 윤리를 규범적 원리로 운영되는 국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의존적인 정상성을 바탕을 둔 인간관계여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상호 의존적이고 돌봄 관계에 기반한 사회관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다음은 공공 돌봄 윤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돌봄 수혜자와 돌봄 제공자를 모두 보호하는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정부관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관, 사회관, 정부관 이 세 가지의 프레임을 갖고 접근하면 보다 나은 돌봄 국가에 대한 운영의 원리를 더욱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돌봄 제공자와 돌봄 수혜자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그렇죠. 신뢰 관계여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믿고 서로 공유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신뢰 관계가 되어야만이 보다 더 나은 그러한 돌봄 수혜자와 돌봄 제공자에 대한 돌봄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의존에 대한 관계가 성공적이려면 돌봄 제공자와 돌봄 수혜자 모두가 생존과 복리에 요구되는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관계적 자율성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론적 돌봄의 정의 중에 돌봄에 대한 자원 배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노인의 시민활동과 자원봉사 그리고 일자리 등의 활발한 사회 참여는 개인적으로 성공적 노화를 성취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으로는 사회적 통합, 소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과 정상화라고 하는 이 소셜 인테그레이션 앤드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하는 이 통합과 노멀리제이션의 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초고령 사회를 유지하는 국가 경쟁력의 자원으로서 노인의 사회 참여가 더 활발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전에도 배웠지만 여러분 초고령 사회는 몇 년도에 시작된다 그랬죠? 2026년도에 초고령 사회로 우리나라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바로 이러한 케어에 대한 돌봄에 대한 리소스에 대한 배분을 자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깊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례적인 연구를 끊임없이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배 시민, 노인에 대해서 일컫는 말로 선배 시민이라는 말로 새롭게 노인을 바라보고 선배 시민으로서의 참여 이런 것을 통한 의의와 또 기대 효과 또 역할에 대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꼭 하나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면으로 또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선배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선 이 부분이 우리가 고객 중심의 삶으로 새롭게 사회복지에 접근을 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하실 분들은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보다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